네, 기초 지반 및 토질 조사입니다. 우리 모든 현재 건축물을 신축을 하든지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건축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토질 조사 또는 지반 조사 또는 지질 조사라고 하죠. 그 토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우리가 보링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보링은 보링의 목적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집안 구성 상태, 그 지하 수위 파악, 또 실내 토질 시험을 통한 교란 및 불교란 시료의 채취.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보링의 목적이 되겠고요. 또 보링의 종류는요. 네, 오거 보링에서부터 회전식 보링. 현재는 대부분이 이 로타리 보링, 회전식 보링을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이제 사운딩이라는 또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로드 선단에 어떠한 장치가 있으면 끝에 부분에 그 선단에 부착한 어떠한 저항체를 가지고요. 이걸 지중해 매입해서 관입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인발 등의 힘을 가해서 그 저항치로 토층의 상태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운딩이라고 합니다. 사운딩. 그리고 이거는 동적 사운딩이 있고 정적 사운딩이 있습니다. 그럼 동적 사운딩은 주로 사질 지반에 적용을 하고요. 정적 사운딩은 주로 점성토 지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사운딩과 정적 사운딩에 대한 그 시험 명칭. 그래서 우리 사질 지반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 현장 시험 중에 하나가 사운딩으로서는 표준 간입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시험 명칭으로. 그리고 이제 정적 사운딩은 여러 가지 압입식, 축, 제압, 회전 관입, 인발, 이러한 식으로 있는데 가장 완속 회전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배인 시험,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판 제하 시험에 의한 허용 지지력의 계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넘어가고요. 네, 이제 평판 제하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지반이 있으면 제압판 자체는 이렇게 작죠. 보통 30cm짜리 제압판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떠한 하중을 걸죠. 윗부분에다가 하중을 거는데 이 제압판 가지고는 전체 지반의 기초폭은 아무리 못해도 1m, 2m 이렇게 되는데 제압판은 이거는 지금 폭 자체가 30c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시험할 지점에 토질 종단, 즉 지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질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토질 종단을 알아야 되고 또 지하 수위면과 그 변동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케일 이펙트를 고려해야 된다. 실제 기초 지반은 기초는 이렇게 폭이 클 거예요. 폭이 큰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교량이 올라간다고 하면 얘가 이 정도 되는 기초 폭이 지중해 적용하는 이러한 지중 응력과 이 제압하는 평판 제하 시험 요만하죠. 작죠. 작은 부분이 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 범위값 자체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토질 종단면도를 확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압판 크기에 의한 영향. 점토 지반은 제압판 폭에 무관하다. 모래 지반일 경우에 제압판 폭에 비례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치마량 부분 참고하시고요. 해서 제압판에 따른 기초 설치할 때 극한 지지력, 제압판 폭에 따른 부분 영향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 사운딩의 종류 확인해 보시고 시료 채취, 사운딩에 대한 정의 같고요. 문제는 그죠? 그리고 TCR, RQD 그 부분은 넘어갔는데 TCR은 총 시추 길이분의 회수된 코어 길이의 총합입니다. 근데 만약에 RQD라고 하게 되면 10cm 이상 회수된 코어 길이 합이다 라고 보시면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죠. TCR과 RQD는요. 네, 다음 얕은 기초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의 구비 조건, 동해에 대한 안정, 지지력, 치마에 대한 안정만 보시고요. 직접 기초는 얕은 기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깊은 기초라 크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기초 폭분의 근입 깊이라고 하죠. 근입 깊이. 근입 깊이가 얼마만큼의 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기초의 분류는 다시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인데, 얕은 기초는 대표적으로 푸팅 또는 매트 기초가 있고요. 깊은 기초는 또 말뚝 기초와 케이슨 기초, 또 특수 기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말뚝 기초는 다시 기성 말뚝이냐 아니면은 현장 타설 말뚝이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재료에 따라서도 뭐 기성 말뚝은 콘크리트 말뚝이냐 아니면은 강관 말뚝이냐 이렇게 구분도 가능하죠. 네,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QU는 알파 CNC의 베타의 B의 감마 1의 NR 더하기 DF의 감마 2의 NQ 해가지고 이 극한 지지력에 대한 값을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건설재료 시험 기사일 경우에는요, 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값 자체도 지문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들을 또 알고 가셔야 되는 얘기죠. 어떤 어렵게 문제가 나올 경우, 대부분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베타 값 자체가 지정이 되지만 문제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 시험에는.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 값들은 좀 알고 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의 굴착 공법, 오픈 컷,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굴착하는 방법이 오픈 컷 공법. 그리고 트렌치 컷은 둘레 부분을 먼저 굴착하고 기초의 일부분을 시공한 다음 중앙부를 굴착 시공하는 것을 우리가 트렌치 컷. 그리고 아일랜드는 중앙부, 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섬이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을 먼저 굴착하고 나서 기초의 일부분을 시공한 다음 이것에 의지하여 둘레 부분을 파고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는 방법. 트렌치와 아일랜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적인 그 공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테르자기 극한 지지력 공식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속 기초가 되어 있다. 그럼 연속 기초에서 연속 기초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문을 보시면 알파 값하고 베타 값 자체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공식은 다 아는데 알파, 베타 값 자체를 모르면 또 못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 조건에 따라서 연속 기초냐, 정사각형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한번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직접 기초냐, 아니면 매트 기초냐, 아니면 깊은 기초냐 이거 구분할 줄 아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기초에 뭐 말로 나오는 부분 해서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5번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문제들, 그래서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공식들을 아시게 되면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깊은 기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얕은 기초에 대해서는 테르자기 극한 지지력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말뚝 기초, 또 지지 방법에 따라서 또는 재료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또 현장 타설 말뚝, 최근에는 현장 타설 말뚝 또는 피어 기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점점 대세가 되고 있죠. 구조물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지금 현장 타설 말뚝, 왜냐하면 단면적이 조금만 증가를 하더라도 이게 그 말뚝이 하나 지지할 수 있는 그 단면폭 자체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게 현장 타설 말뚝이 점점 그 시공 실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들을 잘 안 쓰는데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지금 뭐죠? 관이공법에 대한 프랭키 말뚝이냐, 페데스탈 말뚝이냐, 레이먼드, 심플렉스, 콤프레스, 이거에 대한 용어 정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 부분은 한번 좀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케이슨 기초, 또 케이슨 기초는 또 뉴매틱 케이슨 기초냐, 아니면은 또 오픈 기초냐, 아니면은 박스 케이슨이냐. 그 중에서 보면은 또 뉴매틱 케이스는 보시면 이게 드라이워크, 지금 물이 없고 그 고압에 따라서 어떻죠? 저부 콘크리트를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에서 그 기초, 그 심해 아니면 바닥에 물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 배제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뉴매트 케이슨 같은 경우에 뉴매트 케이슨과 아니면 오픈 케이슨과의 그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 케이슨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 그 공기 케이슨 또는 뉴매트 케이슨이라고 하죠.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또 부마찰력은 말뚝 좋은 게 아니고 지지력이 감소죠. 지지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감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뚝의 하중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지지력이 저하되는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마찰력에 대한 개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발생 원인 그리고 감소 대책은 이게 말로써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은 이게 정력학적 방법이냐 아니면 동력학적 방법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있는데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하고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따라서 이게 그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네, 요거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과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고 또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요. 이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 있죠? 이게 극한 지지력을 이 공식에 따라서 구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0.254분의 WH 곱하기 H다. 그 이 부분 0.254 부분하고요. 또 샌더 공식에 따라서는 이 공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간혹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 타입 방법, 기성 말뚝이죠. 타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단항과 군항입니다. 말뚝이 간격 자체가 보시면 군항은 단항보다 각각의 말뚝이 발휘하는 지지력이 왜? 중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뚝이 이 면에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말뚝 간격 자체가 이 1.5의 루트 RL 이내로 시공이 된다 하게 되면 말뚝이 분포하고 있는 응력 자체가 자체값 자체가 중첩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됩니다. 각각에 대한 합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중첩 군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죠? 지지력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군항에 대한 판정 기준 이 공식 있죠? 1.5의 루트의 아래 L이다. 군항의 일단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그 중요한 사항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몇 회분 정도만 풀이를 해보시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지력 공식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하고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하고 네, 무리 말뚝에 대한 사항인데 한번 보실까? 네, 한번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사질토 집안에 타설된 무리 말뚝이 있다. 근데 말뚝은 원형이고 직경은 0.4m, 설치 간격은 1m에 있다. 이 무리 말뚝의 효율은 얼마인가? 말뚝 우리 공식에서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게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1-90분의 파이에서 뭐 어렵죠. 내용 자체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또 S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S는 말뚝 간격이 되네요. 말뚝 중심대 간격이네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칸바스 라발의 뭐 공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출제가 자주 된다고 하게 되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뭐 그렇지 않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금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이거 자체는 이 내용 지금 탄젠트 파이가 S분의 D라는 거 내용 자체도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이 공식만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10개의 무리 말뚝 기초에 있어서 효율이 0.8이다. 단항으로 계산한 말뚝 한 개의 허용 지지력이 10톤일 때 군항의 허용 지지력, 즉
군항이게 되면 그 말뚝에 중첩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율 자체가 떨어지죠. 1.0이 안 나오죠. 그래서 효율 0.8 곱하기 말뚝의 개수 그리고 말뚝 하나의 허용 지지력 해서 하게 되면 10개 하게 되면 하나로 하게 되면 100톤이면 단순 계산할 때는 100톤이 되겠지만은 효율이 0.8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0톤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는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도 있었고 또 샌더 공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샌더 공식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 네, 그리고 네. 아까 동일한 문제인데요. 뭐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문제가 뭐 기출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은 뭐 요 문제가 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뭐 맞춰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를 더 맞추겠다 해서 하게 되면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식 자체는 다 제시를 해놨고요. 뭐 탄젠트 파이는 S분의 D 해가지고 파이를 구할 줄 알게 되면 파이를 구하고 공식만 알게 되면 쉽게 공식에 대입만 하게 되면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마지막으로 연약지방 계량공법 보겠습니다. 점성토 집안의 계량공법과 사질토 집안의 계량공법이 틀리죠. 일단 점성토 집안의 계량공법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집안 자체가 안 좋다 하면은 그거를 걷어내고 다른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는 방법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사전 안밀 또는 프리 로딩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사비는 싼데 공기에 있어서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샌드 드레인 공법 또는 이걸 우리가 버티컬 드레인 공법이라고 하는데, 버티컬 드레인 공법은 일정한 땅 속에다가 어떠한 형태로 수직적으로 무엇을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료 자체가 샌드냐 아니면은 페이퍼냐 아니면은 팩이냐에 따라서, 왜 땅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버티컬 드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샌드 세계 자주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버티컬 드레인은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팩 트위스트 체크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층이 두꺼운 경우 연약 점토층에 모래 말뚝을 박아서 배수 거리를 짧게 하여 안밀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설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샌드 드레인의 설계는 정삼각형 배열이냐 정사각형 배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원의 지름값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 부분 좀 알아두세요. 정삼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균 안밀도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U는 1-1-U 수직에 대한 부분하고 수평에 대한 부분에서 평균 안밀도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또 페이퍼 드레인은 그 집안 안에 샌드 드레인 공법과 비슷하지만 네, 페이퍼를 투입을 하는 거고, 대신 완제품입니다. 이거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시공 속도가 샌드 드레인보다는 훨씬 빠르다. 네, 페이퍼 드레인 설계까지는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타 전기 침투, 침투압 공법, 생석회 말뚝, 여성토 공법, 이러한 공법들이 있고요. 이제 사질 집안은 주로 진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짐이죠. 다짐이라든지 어떠한 힘을 가해가지고 하는 방법, 다짐 말뚝 공법 또는 다짐 모래 말뚝 공법, 이것을 컴포저 공법이라고 하고요. 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또는 폭파 다짐 공법, 야객 주입 공법, 전기 충격 공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다짐이라든지 진동을 주는 방법이 많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일시적인 계량 공법에는 웰 포인트, 딥 웰, 그리고 동결 또는 진공 악밀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웰 포인트하고 딥 웰이 많이 나옵니다. 출제. 그럼 우리 연약 집안은 시간이 경과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집안인데,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러죠? 치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물이 빠지기 때문에, 과잉 강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지는 배수되는 양만큼 치마가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의사항 한번 보시고요. 연약 집안에 대한 정의는 그 상부 구조물의 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연약 지반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상부 구조물이 뭐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약 지반 뭐 이거는 우리 안밀에서 나왔던 공식이죠. 이건 넘어가고요. 압축 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약 지반은 하중 조절을 하느냐, 하중을 경량화하느냐, 그리고 하중 분산 또 하중 균형, 또 지반을 계량해서 지수를 하느냐, 아니면 치환을 하느냐, 고결을 하느냐, 안전공법 또는 탈수 또는 다짐을 하느냐 해서 대책공법은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시공관리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상 문제. 네, 평균 암밀도에 대한 부분, 네, 출제가 가끔씩 되고 있어요. 이거는 공식 자체 각각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공식 암기해 보시고 뭐 풀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맞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샌드 드레인 공법의 주된 목적, 버티컬 드레인이라고도 하죠. 또 버티컬 드레인은 또 세 가지,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뭐 이런 공법들이 있고요. 또 이거 사질 지반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근데 샌드 드레인 해가지고 배열 방법이 뭐 정삼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일시적인 뭐 계량 공법이 아닌 것하고 아닌 부분 구분할 줄 아는 거하고요. 네, 등치 환상 직경 해가지고 제가 넘어갔었는데 요 부분도 본인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든지 그 부분은 각 수험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약 지반 해서 뭐 사질 지반, 점토 지반 구분하실 줄 아는 거하고 또 이게 영구적인 공법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계량 공법이냐 그런 부분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계속 지방 계량 공법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말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한 번을 보든지 아니면 두 번 보든지 해가지고 내용을 계속 숙지를 하시고 제일 좋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재료 시험 기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자격 시험은 뭐죠? 본인만의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몇 점? 평균 60점 이상 나오면 되는 거죠. 60점인데 60점 딱 맞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 여유 있게 뭐 한 65점, 70점 정도를 목표를 하시고 또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꽈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꽈락도 어떻게 최소 40점이기 때문에 40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최소 50점 이상을 맞는 걸 목표로 하고 최종 60에서 뭐 한 65점 이상 나오는 걸로 하셔가지고 꾸준히 특히 이제 토질력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숫자를 헤아려 보시면 뭐 한 50여 개 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 공식들 처음에 한 번에 외우시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학습 하시면서 내가 처음에는 놓쳤던 부분을 다음에는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토질력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 또 2차 시험에도 이게 많이 그 필답형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특히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시고 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뭐 내용 자체를 제가 그 머릿말에도 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 관련되는 뭐 나중에 기술사를 보시든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저는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토질이죠. 이 두 부분인데 크게 봤을 때는요. 물론 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내가 학습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게 되면 뭐 향후에 우리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나중에 뭐 기술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